딸의 결혼식, 그토록 기다려온 찬란한 순간. 그런데 평생을 묵묵히 가족을 위해 걸어온 남편이 딸의 손을 놓고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시간이 멈춘 듯한 그 순간, 하객들의 웃음은 얼어붙고 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은 웨딩드레스 위에 투명한 꽃집처럼 떨어졌습니다. 그토록 평범했던 일상이, 사랑이, 말없는 희생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그날. 그리고 아내는 너무 늦게서야 알게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감동을 만들어갑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유난히 따스했습니다. 가슴이 설레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이었으니까요. 수개월간 준비하고 기다려온 그 특별한 날이 마침내 찾아왔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밖을 내다보니 푸른 하늘과 흰 구름이 마치 축복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돌아보니 남편이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넥타이 매듭에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신호였을까요? 그때 눈치챘어야 했을까요? 남편의 눈빛은 마치 안개가 낀 호수처럼 흐릿했고 어깨는 무언가에 짓눌린 듯 처져 있었습니다. 이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표정이었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제 목소리가 공기 중에 맴돌았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저를 향했지만 그 안에서 저를 바라보는 따스함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낯설미, 아니 두려움이 어려 있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목소리는 모래 위를 걷는 발자국처럼 희미했습니다. 그 말과 함께 그는 다시 거울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마치 자신의 얼굴을 처음 보는 듯한 이상한 표정으로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손가락으로 자신의 얼굴을 만지기도 했습니다. 나이테처럼 깊어진 주름, 세월의 흔적이 새겨진 이마, 그리고 낯선 눈빛. 아침 식사를 준비하며 저는 그를 흘끔거리며 지켜봤습니다. 식탁에 앉아 밥 공기를 들고 있던 남편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숟가락은 입으로 가는 중간에 멈춰 있었고 그의 시선은 창밖 어딘가를 향해 있었습니다. 마치 아주 먼 곳을 바라보는 것처럼 이 세상이 아닌 어떤 미지의 장소를 응시하는 듯 했습니다. 딸이 어떤 모습일지 기대되네요.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 상상만 해도 가슴이 벅차요. 설렘과 기대가 어린 제 말에 남편은 한참이 지나서야 반응했습니다. 마치 바다 깊은 곳에서 헤엄쳐 올라온 것처럼 느리게, 천천히. 아, 그러게. 그 대답은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건조했습니다. 언제나 딸을 위해 온 마음을 다했던 남편이었습니다. 딸의 첫 생일에 밤새 풍선을 불고 장식을 했던 사람, 학교 앞에서 매일 기다리며 하교하는 딸을 맞이했던 사람, 대학 입학 통지서를 받고 눈물을 참지 못했던 사람. 그런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묻어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식장으로 출발하기 전 현관에서 남편은 집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살아온 공간을 마치 처음 방문한 낯선 곳처럼 훑어보는 그 눈빛이 제 심장을 얼어붙게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 찬 기운을 애써 무시했습니다. 오늘만큼은 모든 것이 완벽해야 했으니까요. 딸의 결혼식이 있는 날, 불안한 예감 같은 것에 사로잡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남편이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디 가는 거지? 그 순간 제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숨이 턱 막혔고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곧 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농담일 거라고, 그저 장난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오늘 우리 딸 결혼식이잖아요. 잊으셨어요? 제 목소리는 떨림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당황한 듯 급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입술만 움직인 공허한 것이었습니다. 눈은 여전히 불안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평소보다 차가웠고 마치 낯선 사람의 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알아차렸어야 했습니다. 그 낯설미, 이제와 돌이켜보니 모든 것의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끔찍한 비극의 서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싸한 기분을 밀어내며 남편의 차가운 손을 꼭 잡고 결혼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사랑하는 딸의 가장 특별한 날이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웨딩홀은 천상의 정원처럼 꾸며져 있었습니다. 하얀 장미가 아치를 이루고 투명한 크리스탈들이 천장에서 빛을 반사하며 춤추고 있었습니다. 공기 중에는 은은한 장미향이 감돌았고 피아노 선율이 부드럽게 귓가를 간질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곧 우리 딸이 신부가 되어 걸어 들어올 것이라는 생각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턱이 떨리고 입술이 바짝 마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웨딩 마치 선율이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우리 딸 지은이가 남편의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는 마치 구름 위를 걷는 천사 같았고 베일 아래 미소 짓는 얼굴은 세상의 모든 빛을 담은 듯 환했습니다. 그러나 옆에 선 남편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그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에는 땀방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눈은 불안하게 좌우로 움직이며 식장을 살폈고 입술은 마치 단어를 찾기 위해 애쓰는 것처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감격에 북받친 아버지의 모습이라 생각했습니다. 딸을 떠나보내는 아픔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이라고만 여겼죠. 하객들의 시선이 집중된 가운데 두 사람은 천천히 레드카펫 위를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의 발걸음은 가볍고 우아했지만 남편의 걸음은 마치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모르는 것처럼 어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순식간에 변했습니다. 중앙쯤에 이르렀을 때 남편이 갑자기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공포가 번졌습니다. 눈이 크게 확대되었고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이마에서는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고 숨소리가 거칠게 들렸습니다. 지은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남편은 마치 독사에 물린 것처럼 팔을 획 빼내며 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동작은 너무도 갑작스럽고 격렬해서 지은이는 균형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숨을 들이마시는 소리가 들렸고 피아노 연주는 어색하게 끊겼습니다. 시간이 얼어붙은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이제 충격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뿌리친 딸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 말이 쇠망치처럼 제 가슴을 내리쳤습니다. 숨이 끊어질 것 같았고 심장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귀에서는 윙 하는 소리가 울렸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에서는 핏기가 싹 빠져나갔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은이.
지은이의 목소리가 피아노 선율보다 더 떨렸습니다. 그녀의 목에서는 울음이 터질 듯한 떨림이 느껴졌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는 쉬 타는 소리와 함께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누군가는 의자에서 일어났고 어떤 이는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저는 온몸이 얼어붙은 차에 그 광경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는 천근의 무게를 느꼈고 머릿속은 하얀 정적으로 가득 찼습니다. 몸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영혼은 빠져나간 것 같았습니다. 이것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간신히 힘을 내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고 심장은 귀에서 울렸지만 어떻게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의 눈은 방황하듯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고 제가 다가가자 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타인을 바라보는 공손함과 경계심이 동시에 존재했습니다. 저분은 누구시죠? 여기가 어디죠? 그 한마디가 제 세상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심장이 유리처럼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온몸에 전류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밀려왔고 무릎이 꺾일 것 같았습니다. 내 남편이 딸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와 키우고 길러온 딸을, 자신의 전부였던 가족을 기억하지 못한다니. 그 순간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날이 가장 끔찍한 악몽으로 변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귀에서는 윙윙거리는 소리가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었을까요? 아니면 제 마음이었을까요? 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놀란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지은이의 예비 신랑은 황급히 달려와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결혼식은 어떻게든 최소한의 형식만 갖추어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더 이상 축하의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꿈꾸던 결혼식이 아닌 악몽 같은 현실이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더듬어 병원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화기를 잡은 손은 마치 지진이 난 것처럼 흔들렸고 목소리는 목구멍 깊은 곳에서 짓눌려 나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저희는 응급실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병원 복도는 끝없이 길게 느껴졌습니다. 하얀 벽과 바닥에 반사된 형광등 불빛이 눈을 아프게 했고 마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처럼 복도는 점점 더 길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코를 찌르는 소독약 냄새가 현실감을 더했고 멀리서 들려오는 구급차 사이렌 소리는 제 심장 소리와 겹쳐 들렸습니다. 시간은 고무줄처럼 때로는 무한히 늘어나고 때로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MRI, CT, 혈액검사. 모든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와 지은이는 대기실에서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지은이는 아직도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였습니다. 하얀 드레스 위로 눈물 자국이 강물처럼 흘러내렸고 화려한 화장은 얼룩져 번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저에게서 받은 손수건이 꼭 쥐어져 있었지만 이미 눈물로 흠뻑 젖어 더 이상 닦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바닥에는 웨딩 부케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한때 싱그럽게 빛나던 꽃잎들은 이제 시들어가고 있었고 리본은 나무 다리처럼 구겨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우리 가족의 지금 상황과 오버랩되어 가슴을 미어지게 했습니다. 의사가 저희를 진료실로 불렀습니다. 차가운 금속 의자에 앉는 순간 온몸이 경직되었습니다. 심장은 목구멍까지 차올라 마치 토해낼 것 같았고 손바닥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대포 소리처럼 크게 들려왔습니다. 의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끓는 기름처럼 저의 피부를 태웠습니다.
스트레스성 치매로 보입니다. 검사 결과 최근 지속적인 스트레스가 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네요. 그 단어가 저의 머릿속을 덮쳤습니다. 치매, 스트레스성 치매.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고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마치 모래성이 파도에 씻겨나가듯 제 영혼의 일부가 순식간에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나온 목소리는 유리잔이 깨지는 것처럼 갈라졌습니다. 회복 가능한가요? 그 질문은 의사에게가 아니라 어쩌면 신에게 묻는 간절한 기도였는지도 모릅니다. 의사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이미 답이 담겨 있었습니다. 치료를 시작하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어렵습니다.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평소에 어떤 징후는 없었나요? 그 질문이 날카로운 송곳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징후라. 생각해보니 남편은 최근 몇 달간 종종 물건을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열쇠를 냉장고에 넣어두거나 핸드폰을 찾아 한참을 헤매기도 했죠. 가끔 단어를 끝맺지 못하고 중간에 목을 가다듬기도 했고 대화 중에 갑자기 표정이 멍해지기도 했습니다. 제 무심함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는 생각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어깨는 비애에 짓눌려 움츠러들었습니다. 산소가 부족한 듯 숨이 가빠졌고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남편은 침대에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마치 수평선을 응시하는 뱃사람처럼 아득했습니다. 깊고 검은 바다 같은 눈동자는 아무런 감정도 일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의 곁에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눈 속에 묻혀있던 돌처럼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그런데도 그 손의 주름, 그 굳은 살의 질감, 그 손가락의 모양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제가 30년간 매일 잡았던 손이었습니다. 여보, 목소리가 마치 겨울바람에 흩날리는 눈송이처럼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는 아무런 감정도 없었습니다. 그저 낯선 손님을 대하듯 담담했습니다. 간호사를 바라보는 눈빛과 다를 바 없었습니다. 제가 몇 번이나 불러도 그의 얼굴에는 인식의 순간이 스치지 않았습니다. 30년간 함께 살았던 사람이 내 이름도 내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는 현실이 저를 무너뜨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산채로 장례를 치르는 것과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목을 타고 올라왔고 가슴은 쪼개질 듯이 아팠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기도처럼 중얼거렸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이 턱을 적시고 그대로 남편의 손등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 뜨거운 물방울이 그의 차가운 피부에 닿는 순간 남편은 잠시 표정이 흔들렸습니다. 마치 수면 위에 일렁이는 파문처럼 그의 눈동자에 무언가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한 혹은 안개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찰나의 순간이었고 곧 다시 공허함으로 돌아갔습니다. 마치 깊은 바다에 돌을 던졌을 때 잠시 일렁이다가 다시 잔잔해지는 물결처럼 그의 눈빛은 다시 무감각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이가 병실 문 앞에 서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어깨는 울음을 참느라 파르르 떨리고 있었고 하얀 드레스는 이제 구겨진 종이처럼 망가져 있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날, 그녀의 눈에는 눈물만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나도, 우리 가족도 말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창문 너머로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에 부딪히는 소리가
제 가슴에 맺힌 눈물 소리와 닮아 있었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남편을 바라보며 저는 그가 살아온 삶을 하나하나 떠올려 보았습니다. 남편은 평생 단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입에 올린 적이 없었습니다. 아침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오는 생활을 30년 동안 해왔지만 항상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잘 다녀왔어가 전부였습니다. 그 말을 할 때면 그의 눈가에는 깊은 주름이 패이고 목소리는 쉬어 있었지만 언제나 미소는 잃지 않았습니다. 지친 기색을 내비치지 않으려 애쓰던 그의 모습이 물속 그림자처럼 선명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도로는 물바다가 되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남편은 바지가 무릎까지 젖은 채로 출근했습니다. 집에 돌아올 때면 바지는 여전히 축축했고 신발은 물에 불어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제가 걱정스레 물었습니다. 오늘은 회사 쉬면 안 돼요. 이런 날씨에. 그때 남편의 얼굴에 스친 표정을 잊을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깊은 피로감이 스쳐 지나갔지만 그는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그 미소는 마치 방패처럼 그의 진짜 감정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나 하나 안 가면 다른 사람들이 더 고생해. 그 말을 하는 목소리는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동시에 깊은 곳에서는 체념과 피로가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고통보다 타인의 수고를 먼저 생각하는 그의 마음이 이제서야 보였습니다. 겨울에는 더 심했습니다. 영하 20도를 오르내리는 날씨에도 그는 단열재 하나 제대로 안 된 공장에서 일했습니다. 손가락이 꽁꽁 얼어 움직이기 힘들 정도였지만 그는 장갑을 끼면 작업이 되지 않는다며 맨손으로 기계를 만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손가락에 동상이 왔습니다. 검게 변해가는 손가락을 보고 저는 놀라 외쳤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병원 가야겠어요. 이거 큰일 나겠어요. 하지만 그는 반창고만 붙이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할 때 그의 눈은 먼 곳을 응시하고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이거 괜찮아. 병원 가면 돈 들잖아. 우리 딸 등록금 먼저 생각해야지.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에 무언가가 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이 메고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가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지 이해하지 못했죠. 아니, 이해하려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의 희생이 당연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의 삶은 희생의 연속이었습니다. 식탁에 앉으면 항상 가장 작은 반찬을 집어먹던 그의 모습, 늘 낡은 옷을 입고 새 옷은 우리에게만 사주던 그의 모습, 자신의 생일에도 난 괜찮으니 너희들이나 맛있는 거 먹어 라고 말하던 그의 모습, 그 모든 순간들이 하나하나 떠올랐습니다. 그 장면들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이어 펼쳐졌고 각 장면마다 그의 표정에 담긴 미묘한 감정이 이제야 보였습니다. 작은 반찬을 집을 때 그 망설임, 낡은 옷을 입을 때 그 수줍음, 생일 선물을 거절할 때 그 아쉬움, 모두 그가 애써 감추려 했던 감정들이었습니다. 우리 딸 지은이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 남편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을 기억합니다. 그때 저는 그저 감격의 눈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이룬 작은 성취에 대한 안도의 눈물이었다는 것을. 그 눈물 속에는 겨울 새벽에 떨며 일어나 일터로 향했던 날들, 점심을 거르고 일한 날들, 아픈 몸을 이끌고 출근했던 날들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꿈이나 욕망을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나는 이걸 갖고 싶어 라고 말한 적이 없었죠. 그저 가족을 위해 자신을 지우며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다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 게 아빠라 여겼던 겁니다. 아니, 남편이라 여겼던 겁니다. 우리 사회가 만들어 놓은 가장이라는 무거운 짐을 묵묵히 짊어지고 가는 것이 그저 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얼마나 지쳐 있었을지 저는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병실의 창문을 타고 흐르는 빗물처럼 저의 마음에도 후회의 빗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 와서 깨달은 그 모든 희생들이 너무 늦게 보인다는 사실에 저는 그저 침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그러나 돌이킬 수 없이 부서져 내렸습니다. 그것은 제가 오랫동안 믿어온 일상의 견고함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남편의 병실에 걸린 달력을 바라보다가 문득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어느 해 겨울, 눈이 무릎까지 쌓인 날이었습니다. 하늘에서는 끊임없이 눈송이가 춤추듯 내려왔고 도로는 하얀 융단처럼 덮여 있었습니다. 그날 남편은 평소보다 3시간이나 늦게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저는 부엌에서 달려나갔습니다. 남편의 모습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변해 있었으며 눈썹에는 작은 고드름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의 오른손 등을 감싸고 있는 수건이었습니다. 흰 수건 사이로 붉은 얼룩이 비쳐 보였습니다. 저는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머뭇거리다 대답했습니다. 아, 이거 닭볶음탕 국물이 튀었어.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은 저를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저는 그 미묘한 신호를 읽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읽기를 거부했는지도 모릅니다. 눈앞의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던 걸까요? 며칠 후 우연히 들른 그의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사장님 많이 좋아지셨어요. 프레스 기계에 손이 눌린 거 큰일 날 뻔했잖아요. 그 말에 저는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은 듯했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목이 말라왔고 손끝이 저릿저릿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도 저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부담 주지 않으려고. 그날 밤 그가 자는 척하며 식은땀을 흘리던 모습, 화장실에서 들려오던 낮은 신음소리, 새벽에 몰래 먹던 진통제, 그 모든 것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철저히 숨기고 있었고 저는 그 고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또 다른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지은이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새 교복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당시 우리 집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고 교복값은 꽤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습니다.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후 교복 돈을 내밀었습니다. 그때부터 남편은 점심 도시락을 싸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식당이 맛없어서라고 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회사 식권을 아껴 교복값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한 달 넘게 그는 맨밥에 김치 하나 달랑 넣은 도시락만 들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우연히 그의 도시락을 열어보게 되었고 그제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가슴이 쪼개질 것 같았고 목이 메어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그토록 배고픔을 참으면서도 아침에는 항상 환하게 웃던 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배고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여보, 왜 이러고 다녀요? 왜 말을 안 해요? 그러자 남편은 마치 아무 일도 아닌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작은 반짝임이 있었고 입술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뭘 말해? 나는 밥만 있어도 괜찮아. 지은이 교복이 더 중요하지. 그 순간에 그의 미소가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그 미소 뒤에 숨겨진 배고픔과 희생을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성격이 소박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습니다. 그것은 소박함이 아니라 가족을 위한 처절한 희생이었다는 것을. 그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허리 통증이 심해졌을 때도 저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가 자주 허리를 감싸 안는 모습을 봤지만 요즘 좀 피곤하지? 라는 형식적인 질문만 던졌을 뿐 정말로 그가 어떤 고통을 겪고 있는지 진지하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야 알았습니다. 그가 디스크로 인해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화장실 바닥에 누워 있었다는 사실을. 차가운 타일 바닥이 허리의 통증을 잠시나마 완화시켜 주었기 때문이었죠. 평소 그가 유난히 일찍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깨기 전에 일부러 자리에서 일어나 마치 잘 잤다는 듯이 행동했던 것이었습니다.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출근길에 접촉사고가 있었고 남편은 그날 하루 종일 목의 통증을 참으며 일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서도 아무 말 없이 샤워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그의 목에 난 큰 멍을 보고서야 저는 사고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멍을 발견했을 때 제 심장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보라색과 검은색이 섞인 멍은 그의 목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만지면 통증으로 인해 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전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소한 접촉사고였어 라고만 말했을 뿐이었습니다. 이런 일들이 쌓이고 쌓였던 겁니다. 그가 묵묵히 감내한 고통과 희생들, 그가 조용히 흘린 눈물들, 그가 홀로 견뎌낸 외로움들. 그런데 저는 그를 진정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매일 같은 공간에서 숨쉬고 살면서도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아픔과 고통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저의 무심함, 저의 무지함이 그를 서서히 지워갔던 것이었습니다. 병실에 누워있는 남편을 바라보니 그의 얼굴에 패인 모든 주름이 이제는 슬픔의 지도처럼 보였습니다. 각 주름은 그가 혼자 감내했던 고통의 흔적이었고 그의 거칠어진 손은 가족을 위해 바친 시간의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너무 늦게 발견했습니다. 병실 옆 의자에서 깜빡 잠이 들었다가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시계는 새벽 4시를, 창밖은 아직 어둠을 가득 담고 있었습니다. 병실 안은 푸른빛 모니터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고 남편의 호흡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에 맞춰 제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문득 떠오른 기억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아팠습니다. 남편은 늘 이 시간에 일어났었죠. 그것도 3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결혼 초부터 남편은 새벽마다 모두가 잠든 시간에 혼자 일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화장실 가는 소리에 깼지만 곧 다시 깊은 잠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눈을 떠보면 이미 그는 부엌에서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죠. 식탁을 닦고 전날 설거지를 마저 하고 쓰레기를 분리수거하고 저는 늘 그게 습관이라 여겼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새벽에 문을 나서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는 4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창밖은 아직 칠흑 같은 어둠이었고 가로등만이 외롭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어디로 가는지 궁금했습니다. 평소라면 다시 잠들었겠지만 그날은 이상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챙겨 입고
그의 뒤를 따라 나섰습니다. 추위에 몸이 떨렸고 이가 딱딱 부딪혔습니다. 머리카락에는 서리가 내릴 정도로 추운 새벽이었습니다. 남편의 뒷모습은 가로등 불빛 아래 흐릿하게 보였고 그가 내뿜는 입김은 흰 구름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그는 동네 구석에 있는 작은 공장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에는 대성 부품 제조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창문 하나에서만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저는 얼어붙은 발을 끌며 그 공장 앞에 섰습니다. 창문 사이로 들여다보니 남편은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이미 기계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고 있었습니다. 작은 부품 공장에서 2시간 동안 일하고 7시에 나와본 직장으로 향하는 것이었죠.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고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집에 돌아와 기다렸다가 물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요? 우리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러자 남편은 처음으로 저에게 실토했습니다. 그의 눈가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 있었고 어깨는 짐을 진 것처럼 무거워 보였습니다. 빚이 조금 있어 내가 갚을게. 너는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알고 보니 그는 동생의 사업 실패로 인한 보증빚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족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모두가 모르는 시간에 홀로 그 짐을 나누고 있었던 겁니다. 그 순간 저는 그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그 모든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대신 왜 말을 안 했어요? 라는 원망 섞인 말만 내뱉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말이 얼마나 그를 더 외롭게 했을지. 그날 이후로도 남편은 계속 새벽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저는 말렸지만 그는 곧 다 갚을 거니까 괜찮다라며 웃어넘겼습니다. 그리고 저도 점차 그 상황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마치 그것이 우리 일상의 일부인 것처럼요. 얼마나 무심했던가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시간들이 남편에게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이 됩니다. 하루에 3시간도 자지 못하고 2개의 일터를 오가며 그 어느 누구에게도 힘들다는 내색 한 번 없이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얼마나 지쳤을까요? 병실 침대에 누운 남편의 얼굴을 바라보니 깊게 패인 주름과 거칠어진 피부가 더욱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주름 하나하나가 말없이 감내한 세월의 무게였습니다. 그 주름은 이제 저에게 묵직한 책망으로 다가왔습니다. 마치 왜 이제야 보는 거니? 라고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왜 몰랐을까요? 매일같이 옆에 누워 자고 일어나면서 그 사람 마음 한구석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의 굳은 살 박힌 손을 잡으면서도 그 손이 얼마나 아팠는지 헤아리지 않았습니다. 그의 지친 눈빛을 보면서도 그 눈에 담긴 슬픔을 읽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상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었습니다. 제 손이 남편의 이마를 쓸어내렸습니다. 그의 눈꺼풀이 살짝 떨렸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빛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매일 바라보았을 그 새벽빛. 그 순간 저는 그가 매일 아침 보았던 세상을 함께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그 세상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병원 근처 공원에서 잠시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바람이 머리카락을 흔들었고 노랗게 물든 은행잎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벤치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니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귓가에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생생하게 이런 하늘 찍어두고 싶다. 이 순간을 영원히 담아두고 싶어. 남편은 한때 사진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 사실을 떠올리자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결혼하기 전 남편의 방 한 구석에는 낡은 필름 카메라가 소중히 놓여 있었습니다. 투박한 가죽 케이스에 담긴 그 카메라는 그에게 보물 같은 존재였습니다. 렌즈를 닦을 때면 아이처럼 행복한 미소를 짓곤 했죠. 주말마다 그는 그 카메라를 들고 이곳저곳을 다녔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않은 도시의 모습을 담기도 하고 노을이 지는 강가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가끔 현상해온 사진들을 보여주던 그의 눈빛은 소년처럼 반짝였습니다. 그때의 그는 참 행복해 보였습니다. 온 세상이 그의 프레임 안에 담길 때 그는 진정한 자유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후에도 잠시 그 취미는 이어졌습니다. 신혼여행에서 찍은 사진들, 우리의 첫 집을 담은 사진들, 벽에는 그가 찍은 사진들로 가득했습니다. 특히 제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많았습니다. 창가에 앉아 책을 읽는 저, 부엌에서 요리하는 저, 웃음 짓는 저. 그 사진들 속에는 그의 애정 어린 시선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가 태어나고 생활비가 빠듯해지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그의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평소 소중히 여기던 그 카메라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 이상했습니다. 남편의 부재 중에 서랍장을 뒤져보았지만 찾을 수 없었습니다. 카메라가 담겨있던 가죽 케이스만이 비어있는 채로 남아있었습니다. 여보, 카메라 어디 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수저를 꽉 쥐고 있었고 숨이 살짝 가빠진 것 같았습니다. 아, 그거 친구한테 빌려줬어. 그의 눈은 제 시선을 피했고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말끝을 흐리며 급하게 밥을 입에 넣었습니다. 그 모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 더 물었다면 더 빨리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도 카메라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시 물었고 이번에는 회사에 두고 왔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었지만 또다시 넘겼습니다. 결국 한 달이 지나서야 그는 사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지은이의 분유값이 필요한데 월급날까지 일주일이 남았고 그는 결국 자신의 소중한 카메라를 전당포에 맡긴 것이었습니다. 팔았어. 지은이 분유값이 필요해서. 그 말을 할 때 그의 목소리는 마치 먼 곳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상실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일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이 그의 눈빛에 담겨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그런 거 안 해? 라고 물었습니다. 그 질문이 얼마나 가슴 아픈 것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남편의 꿈이 사라지는 순간이었는데 저는 그저 일상적인 대화처럼 넘겼던 것입니다. 심지어 속으로는 이제 사진 찍으러 돌아다니느라 시간 낭비 안 하여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무신경했는지. 그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지만 그 미소에는 참을 수 없는 슬픔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당신하고 애들 하고 있는 게 더 좋지.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것은 자기 위안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꿈을 포기하는 아픔을 감추기 위한 미소였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그는 그 순간에도 버린 카메라의 감촉을, 셔터를 누르던 손가락의 떨림을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사진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다른 꿈이 있었습니다.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했죠. 나중에 은퇴하면 조그만 카페 하나 차려서 사람들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가끔 음악도 틀고 라고 말하던 그의 꿈도 어느새 사라졌습니다. 그 꿈에 대해 이야기할 때면 그의 눈은 어린아이처럼 빛났고 손짓은 활기찼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는 더 이상 카페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보, 그 카페 계획은 어떻게 됐어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어색하게 웃으며 그냥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까 힘들 것 같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하는 그의 눈은 이미 멀리 떠나보낸 꿈을 바라보는 듯 했습니다. 등산을 좋아했던 그는 히말라야 트레킹을 꿈꿨습니다. 지도를 펼쳐놓고 루트를 계획하고 장비 카탈로그를 밤늦게까지 보던 모습이 선명히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 꿈도 말없이 접혔습니다. 가끔 TV에서 히말라야 다큐멘터리가 나올 때면 그의 눈빛이 간절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온몸에서 절제된 열망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리모컨을 들어 채널을 돌렸습니다. 마치 그 욕망을 스스로 차단하려는 듯이 하나둘씩 그의 꿈들은 말없이 사라져갔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그는 자신의 꿈을 차곡차곡 접어 깊은 서랍 속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서랍마저 잊어버렸습니다. 꿈을 포기한 게 아니라 꿈을 가족에게로 바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을 한 번도 제대로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그의 꿈이 사라질 때마다 저는 그저 현실적인 필요에만 집중했습니다. 그의 마음속 깊은 갈망을, 그 작은 불씨가 꺼져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눈치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하기가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꿈을 응원하면 우리 가족의 안정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가을 하늘 아래 벤치에 앉아 저는 그제서야 남편의 꿈들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꿈들이 우리 가족을 위해 희생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그가 꿈을 접을 때마다 그의 영혼 한 조각이 함께 접혔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기억조차 남지 않았다는 사실이 심장을 찌르듯 아팠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안정은 되었습니다. 의사는 친숙한 환경이 도움이 될 수 있다며 퇴원을 권했고 저는 남편을 집으로 모셔왔습니다. 병원에서의 날들은 그에게도 저에게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병원 특유의 냄새와 소음, 그리고 낯선 얼굴들은 남편의 혼란을 더 키웠습니다. 집에 돌아온 첫날, 남편은 마치 처음 방문한 집처럼 주변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벽을 더듬고 가구를 천천히 만지며 걸었습니다. 저와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볼 때도 여전히 낯설어하는 눈빛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아파 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입을 막은 채 흐느꼈습니다. 며칠 후 지은이가 결혼식 사진을 가져왔습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결혼식은 진행되었고 사진은 남았습니다. 원래 계획보다 축소된 형태로 치러진 예식이었지만 딸의 하얀 드레스 모습만큼은 담아두고 싶었던 것이겠죠. 딸은 아버지에게 보여주고 싶다며 사진첩을 건넸습니다. 아빠, 제 결혼식 사진이에요. 보실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직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혼식 사진을 본다는 것이 남편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지은이의 눈에 담긴 간절함을 본 순간 거부할 수 없었습니다. 딸에게도 이것은 마지막 희망과도 같은 것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사진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치 낯선 사람에게 건네받은 책을 대하듯 조심스럽게요.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입안이 바짝 말랐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걸터앉아 한 장씩 앨범을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어떤 감정도 읽을 수 없었지만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잃어버린 기억을 찾으려는 듯 애쓰는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옆에서 사진 속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누가 누구인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목소리는 밝게 유지하려 애썼지만 떨림을 감출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의 눈에는 그저 낯선 사람들의 모임일 뿐이었습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형식적인 미소를 지었지만 그것은 타인의 기쁨에 공감하는 예의 바른 반응일 뿐이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사진을 보던 중 남편이 갑자기 한 장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것은 우리 가족 3명이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난 후 모든 하객이 돌아가고 남은 우리 셋. 지은이는 중앙에서 웃고 있었고 저와 남편은 양옆에서 그녀를 안고 있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도 사진작가는 이 한 장을 남겨주었습니다. 남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마치 깊은 호수 밑바닥에서 무언가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의 눈 속에서 미세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무언가를 기억해내려는 듯 그의 눈이 사진을 집중해서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의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고 호흡이 깊어졌습니다.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볍게 쓸어내리며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가족 참 따뜻하네요. 그 말에 지은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크게 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눈물이 결국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끝으로 재빨리 훔쳤습니다. 자신의 가족을 마치 남처럼 말하는 아버지의 모습에 그녀는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방을 나가버렸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병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남편 옆으로 다가가 앉았습니다. 사진첩에 맺힌 지은이의 눈물 방울이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는 남편의 눈에는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처럼 무언가를 찾지만 보이지 않는 절망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평생 제가 의지했던 그 손은 이제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감촉은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모든 주름, 모든 상처, 모든 굳은 살, 그것은 우리의 30년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만든 가족이에요. 그 따뜻함, 전부 당신 겁니다. 그 말을 하는 동안 목이 메어 끝을 맺기 힘들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해의 미소가 아니라 그저 낯선 사람의 친절에 대한 예의 바른 반응이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기억들이 모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 미소에는 무언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수면 아래 깊숙이 가라앉은 기억이 미세하게 일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없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감정이었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남편은 사진첩을 다시 열어 한 장씩 넘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보다 더 천천히, 더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의 인생이 담긴 앨범을 타인의 것처럼 구경하는 그를 보는 것은 마치 산채로 장례를 치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가만히 지켜보니 남편이 한 장의 사진 앞에서 다시 멈췄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혼여행 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17번째 결혼기념일에 압박한 서랍에서 꺼내본 그 오래된 사진이었죠. 바다를 배경으로 제가 웃고 있고 남편은 제 어깨에 팔을 두른 채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고 행복했던 우리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랫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더니 손가락으로 사진 속 저의 얼굴을 가볍게 쓸었습니다. 그의 손가락 끝이 사진 위에서 머물렀고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것은 인식이라기보다는 본능적인 끌림 같은 것이었습니다. 예쁘네요. 단 한마디였지만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손등으로 닦을 새도 없이 턱을 적셨습니다.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어딘가에 아주 작게나마 남아있는 감정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성적인 기억은 사라졌을지 몰라도 감정의 기억은 여전히 그의 세포 깊숙이 남아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끝내 나를 알아보지는 못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우리의 이야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될까요? 아니면 더 큰 아픔이 될까요? 저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의 눈빛에서 느껴지는 희미한 온기가 완전히 꺼지지 않은 불씨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침대 옆 소파에 앉아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별들을 바라보며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을, 그가 살아온 30년을 하나씩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필름을 천천히 되감는 것 같았습니다. 각 장면마다 새롭게 보이는 디테일들, 그때는 놓쳤던 작은 순간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수줍은 미소로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회사 복도에서 우연히 마주쳤을 때 그의 눈이 먼저 웃고 있었던 게 기억납니다. 직장 동료였던 우리는 회식 자리에서 처음 대화를 나누었고 그날부터 그는 매일 아침 제 책상에 작은 메모를 남겼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같은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체에, 그 종이를 접는 방식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이미 보였을까요? 남편의 그 헌신적인 성격이,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어쩌면 저는 그때부터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래서 소중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그는 더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고 가끔 피곤해 지쳐 소파에서 잠들곤 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 머리가 점점 늘어갔고 눈가의 주름도 깊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그를 바라보며 성실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성실함이 아니라 무거운 책임감이었다는 것을, 매일 밤 잠들기 전 내일을 걱정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부담감, 더 나은 삶을 제공해야 한다는 절박함, 그것이 그를 조용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지은이가 태어난 후 그는 더 많은 시간을 일터에서 보냈습니다. 주말에도 출근하고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딸의 첫 걸음마를 놓쳤고 첫 운동회도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왜 이렇게 일만 해요? 라고 투정을 부렸습니다. 그의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조금만 더 벌어야 지은이 좋은 학교 보낼 수 있잖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것이었는지 당시에 저는 몰랐습니다. 그 말 한마디 뒤에 감춰진 고뇌와 절망, 자신의 꿈을 포기하는 아픔과 희생, 그가 얼마나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왜 보지 못했을까? 왜 매일 곁에 있으면서 그의 말없는 눈빛을 읽지 못했을까? 어쩌면 그 눈빛이 너무 깊어서, 그 침묵이 너무 무거워서 저는 그것을 직면하기 두려웠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희생을 인정하는 순간 제가 짊어져야 할 죄책감이 너무 크게 느껴졌을 테니까요. 그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일까요? 아니, 그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언어가 아닌 행동으로. 밤늦게 귀가해도 항상 지은이 방에 들러 이불을 덮어주던 작은 손길로, 제가 아플 때 밤새 옆에서 지켜주던 따뜻한 손으로, 지은이 학부모 참관 수업 때문에 중요한 회의를 미루고 학교에 가던 발걸음으로, 그는 늘 자신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침묵 속에 담긴 외침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가 지친 눈으로 창밖을 바라볼 때 그저 무슨 생각해? 라고 가볍게 물었을 뿐 정말로 그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한숨을 쉴 때면 왜 한숨 쉬어? 라고 묻기는 했지만 진짜 대답을 듣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사랑은 말로 다 되는 게 아니었고 희생은 때로 너무 조용해서 들리지 않는 거였죠. 우리는 서로 옆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의 침묵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는 제 무관심을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너무 늦게 알았습니다. 그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그리고 이제 내가 그 사람을 위해 기억해야 할 차례가 된 거였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그가 걸어온 길을, 그가 흘린 땀과 눈물을, 모든 것을 내가 기억해야 했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겠죠. 그는 이미 저를 기억하지 못하니까요. 하지만 저라도 그를 제대로 기억해야 합니다. 그가 좋아했던 음식, 그가 즐겨 듣던 음악, 그가 무심코 흥얼거리던 노래, 그가 웃을 때 생기던 눈가의 주름, 그가 피곤할 때 무의식적으로 하던 습관, 그 모든 작은 것들까지 놓치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창문 너머로 비치는 달빛이 남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더 이상 저와 지은이가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잠든 그의 얼굴을 바라보며 저는 그동안 보지 못했던 그가 품었던 고통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 손에는 수십 년간의 노동이 남긴 굳은 살이 가득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이었지만 그 누구보다 따뜻했던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손을 붙잡아줄 차례였습니다. 비록 그가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저는 그를 절대 놓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저를 위해 30년을 헌신했듯이 이제는 제가 그를 위해 남은 시간을 바칠 차례였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창밖에 눈이 내리고 다시 꽃이 피고 또 단풍이 물들었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점점 더 많은 기억들이 흐려져 갔습니다. 처음에는 최근의 기억만 잃었지만 이제는 어린 시절의 기억까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의 치료 방법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그저 함께하는 시간뿐이었습니다. 병은 그의 몸도 서서히 잠식해 갔습니다. 처음에는 걸음걸이가 불안정해졌고 나중에는 휠체어에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손가락의 떨림도 심해졌고 때로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하기도 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는 그를 일으켜 세우고 씻기고 옷을 입혔습니다. 그 모든 과정에서 그는 저를 낯선 간병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가끔은 거부하기도 했고 때로는 경계하는 눈빛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가 저를 알아보지 못하더라도 제 마음만은 변함없었으니까요. 오히려 이전보다 더 그에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더 이상 가려야 할 직장도 처리해야 할 집안일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와 함께하는 시간만이 의미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저는 남편을 뒷마당으로 모시고 나갔습니다. 단풍이 물든 나무들 사이로 햇살이 비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마치 불타는 숲처럼 붉고 노란 잎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바람이 불 때마다 색색의 낙엽이 춤추듯 떨어졌습니다. 남편은 휠체어에 앉아 그 풍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여기 좋네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따뜻했습니다. 마치 오래된 목관악기에서 나오는 울림처럼 깊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의 휠체어 뒤에 서서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의 천이 손바닥을 통해 전해왔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행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마음.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저는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문득 제 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다른 한 손으로 제 결혼 반지를 가볍게 만졌습니다. 금빛 반지는 30년의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반지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고 그 촉감을 기억해내려는 듯 했습니다. 예쁜 반지네요. 네, 남편이 선물해줬어요. 제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행복하시겠네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고 떨어진 눈물방울이 그의 손등 위에 맺혔습니다. 그는 당황한 듯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따뜻한 시선으로 바뀌었고 손수건을 꺼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 행동이 너무나 익숙했고 너무나 그다웠습니다. 그는 자신이 선물한 반지를, 자신과의 추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그의 손은 여전히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러 남편은 결국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었지만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남편에게 슬픔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저의 눈물이 아니라 편안함과 안정감이었으니까요. 지은이는 곧 아이를 낳을 예정이었고 남편에게 마지막으로 손주의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배가 불러 움직임이 불편했지만 그녀는 매일같이 병실을 찾았습니다. 아버지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겠죠. 병실에 들어선 지은이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초음파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기대와 슬픔이 공존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기쁨과 아버지가 그 아이를 볼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이게 아빠 손주예요. 봐요. 여기 작은 손가락도 보여요. 남편은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미로 속에서 길을 찾는 사람처럼 그의 눈은 사진 위를 천천히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굵은 눈물방울이 주름진 뺨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무언가 깊은 감정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그는 지은이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무언가 깨달았습니다. 기억은 사라질 수 있어도 감정은 남는다는 것을,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마음은 여전히 알고 있다는 것을, 어쩌면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뿌리 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보름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병실 안으로 스며들어 남편의 얼굴을 부드럽게 비추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화로워 보였고 모든 고통과 혼란에서 벗어난 듯 했습니다. 남편은 조용히 누워 있었고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마치 처음 만났을 때처럼 따뜻했습니다. 여보,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제가 당신 목까지 기억할게요. 우리의 모든 순간들, 행복했던 시간들, 힘들었던 시간들, 전부 제가 간직할게요. 저는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눈물이 그의 얼굴에 떨어졌지만 더 이상 닦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의 표현이었으니까요. 그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멈추었습니다. 너무나 고요하게, 마치 깊은 잠에 든 것처럼 그는 떠났습니다. 남편은 마지막 순간까지 나를 기억하지 못한 채 떠났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까지 내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저는 그 손의 온도를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내 이름도 얼굴도 잊은 그 사람이 그 손끝에 모든 걸 남긴 겁니다.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일지도 모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억으로 담을 수 없는, 오직 존재로만 증명되는 사랑. 남편이 떠나고 장례를 치르고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지은이는 건강한 아이를 낳았고 생활은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갔습니다. 어떤 날은 견딜 수 없이 그립고 또 어떤 날은 그가 옆에 있는 것만 같았습니다. 슬픔은 파도처럼 밀려왔다 물러갔지만 사랑은 항상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늘에 별이 가득한 밤이면 그가 좋아하던 창가 자리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만큼은 그가 다시 제 옆에 있는 것 같습니다. 숨결이 귓가에 느껴지고 천이 피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움이 가슴을 파고들지만 동시에 따뜻한 위로도 함께 찾아옵니다. 가끔 거울을 보면 그가 종종 하던 말이 떠오릅니다. 결혼 초부터 늘 하던 말, 제가 웃을 때마다 눈을 반짝이며 하던 말, 당신 웃을 때 참 예뻐. 그 말이 귓가에 생생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의 목소리의 톤, 말하는 방식, 그때 그의 눈빛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그 말조차 기억하지 못했던 사람이지만 저는 오늘도 그 말을 믿고 웃습니다. 그가 알아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제 손을 놓지 않았듯이 저도 그를 놓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사랑은 기억보다 더 깊은 곳에 있다는 것을요. 머리로는 기억하지 못해도 몸과 마음은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으로도 지울 수 없는 것임을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는 떠났지만 그가 남긴 온기는 여전히 제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나의 남편, 나의 전부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으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길 때 그 소중함을 깨닫기엔 늘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을, 기억은 사라져도 사랑은 남는다는 이 감동적인 여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매일의 소소한 행복과
사랑의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아닐까요?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느끼셨나요? 혹시 이 이야기처럼 뒤늦게 깨달은 소중한 마음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 순간 표현하지 못한 고마움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감정이 다른 분들에게도 깊은 울림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 영상을 어디서 보고 계신가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위로와 따뜻한 울림이 되길 바랍니다.